HBM은 이미 맞춤형이에요. 그 얘기는 TSMC랑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내가 계약을 하고 그 물량만 만들어서 거기 주면 됩니다. HBM4를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했어요. 몇 장을. 그러면 엔비디아 원하는 스펙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재고가 남았다고 해서 AMD에 줄 수가 없어요. AMD가 요구하는 HBM4는 다릅니다. 구조가. 그래서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파운드리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는 파운드리 밸류를 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그냥 TSMC 밸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60만 원, 70만 원 가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빠르게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나 바이오가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흐름이 진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권희 대표님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아무래도 반도체가 진짜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쵸, 분위기가 예, 너무 예. 좋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어디 쪽으로 흘러갈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는 건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우상향 중이고 3월 달에 충격을 뭐 언제 받았냐는 듯이 또 다시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오고 있는데 소부장들도 그러면 올라올 수 있을까 했는데 되게 심하게 올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소부장 종목들 막상 투자하려고 쭉 찾아보시면 이미 한 100% 이미 올랐어요. 뭐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고 뭐 3배 간 종목들도 있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올해 연초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보다는 지금 제가 그래서 한번 쫙 돌려보면 PER이 어디에 모여 있나. 그러니까 그나마 코스닥에서 PER 계산되는 데는 소부장이잖아요. 예. 그 보면 조금 좋은 데는 한 40배에서 뭐 한미반도체 같은 물론 코스피이긴 하지만 거기는 한미반도체는 거의 한 60배, 70배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종목들은 다 25배 정도. 조금 고평가된 데가 한 30배. 네, 그렇죠. 예, 영업이익률이 좀 잘 나오는 데는 30배여도 좀 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근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도 20배에서 25배 사이 구간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거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그 소부장단에서 뭘 사야 되냐? 그럼 기판 같은 것도 사실 소부장에 요즘에 포함시켜 버리는데 기판주들도 이미 유스페타시스가 거의 한 40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대덕전자, TLB 다 지금 20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종목들 보면서 그나마 좀 덜 오른 게 반도체 후공정단에서 검사 장비들이 조금 조정을 좀 받았다. 그래서 뭐 DI라든지 뭐 YC라든지 아니면 이제 테크인 같은 회사들이 그나마 이제 한 121선까지 조정이 나왔길래 그나마 그것 정도가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또 그것도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뭐 가격은 그닥 그렇게 싸진 않은 상황이고, 근데 그나마 지금 증설이 눈에 보이는 거는 후공정단이거든요. 삼성도 온양에다가 지금 패키징 공장 더 짓는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M15X라고 해서 청주에 새로 짓고 있는 작은 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HBM 쪽으로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다가 또 다시 이제 패키징 관련된 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공정단이 그나마 좀 관심이 많은데 그 사이에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뭐가 올랐냐 보면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이런 이제 전공정단에 증착 식각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주가가. 요즘에 좀 쉬고 있죠. 뭐 이오테크닉스도 한번 시세를 주고 좀 쉬고 있고. 근데 왜 쉬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밸류가 지금 너무 꽉 찼습니다. 그러면 이 밸류가 다시 조금 싸다고 느끼려면 20배 아래로 내려가줘야 돼요. 하나마이크론이 20배가 안 되길래 하나마이크론 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하나마이크론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25배 안 되는 애를 찾는 거예요. 벌써. 예, 장비주들은. 그냥 그런 종목들이 이제 또 다시 또 25배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레벨업이 되려면 장비주들이 실적이 언제 발표하냐면 보통 5월 한 10일 넘어야지 다 발표를 하죠. 15일 정도. 스승의 날 전후로 아마 발표가 다 할 텐데
그때 이후에 가이던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부장의 문제가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타이트하게 팔로우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빨리빨리 안 바뀝니다. 그럼 가이던스를 누가 제일 지금 바꾸냐면 외국계 증권사가 한미반도체 가이던스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47배를 주는데 42만 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 이 한미반도체라든지 HPSP 같은 회사들은 40배 이상을 줘도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50%가 육박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그 정도 받아도 된다. 독점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뭐 시장을 압도하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우리 원희가 IPS나 유진테크나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우리나라 이제 많은 소부장들이 보면 영업이익률 20% 넘어가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25배 넘기기 되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이던스가 올라오면서 밸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들의 그 1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예. 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예, 전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소부장 쪽에 이제 흘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부장에 다시 분위기가 살아나려면 그 분기 실적 이유가 될 거다. 그렇죠. 예. 아. 그게 더 숫자상으로는 그렇고 또 정책도 보면 사실은 지금 코스닥을 뭐 활성화시키겠다 국민성장펀드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코스닥 기업들 뭐 기술 특례 기업들 일부 들어간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이오도 들어가겠지만 반도체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반도체 소부장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기업들도 들어갈 텐데 그게 6월 출범이잖아요. 그럼 5월 달에 그 이슈까지 겹치면 한 번 더 레벨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게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건 최근에 코스닥이 그래도 신고가를 냈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한 1200을 돌파하고 나니까 ETF들이 조금씩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들의 ETF, 뭐 코스닥 150 ETF가 됐든 액티브 ETF가 됐든지 간에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들어오지 떨어질 때는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좋아질 때 들어오려는 성향이 있어요. 전문 투자자들은 빠질 때 사지만 조정받을 때 사지만 개인들은 그거 없죠.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 특히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난 잘 모르니까 ETF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야 이거 샀는데 수익이 났어. 그래? 그럼 나도 사야 되나? 이런 거죠. 예. 근데 지금 다행인 거는 반도체 소부장 ETF가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지금 정부 정책상 이제 국민참여펀드라고 하는 게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시장에 많이 출시되고 있는 액티브 ETF 펀드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진짜 이러한 자금들이 실제로 소부장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 대표님의 예상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정말 존재하는 건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차피 증설은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거죠. 28년도부터 그렇죠. 지금 이제 용인팹 같은 경우 이제 SK하이닉스 용인팹은 이미 지금 거의 골조는 다 완성이 된 것 같고 그 규모가 기존 팹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비들이 좀 발주가 나와줘야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겠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뭐 클린룸 만들고 뭐 하고 하면서 28년도쯤에 가동을 하려면 근데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를 볼 거라고 보는 것도 있고 뭐 P4 공장도 마찬가지고 평택의 P4 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미 먼저 올린 데가 원희가 IPS,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이 먼저 올라간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HBM 공장 더 짓는다고 해서 또 전공정이 필요하니까 또 먼저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눈치 보기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조선주 한참 막 올라가다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쭉 했잖아요. 마스가 기다린다 그러면서 계속 10월부터 계속 쉬었잖아요.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모습이 슬로우하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ETF 자금들이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을 오버슈팅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아직도 살 만한 종목은 눈에 보이는 게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소재단 같은 경우는 좀 덜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뭐 최근에 동진세미캠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덕산하이메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고 지금 OLED 쪽은 관심이 없지만 그리고 덕산테코피아도 삼성 OLED 관련돼서 지금 핸드폰 뭐 3 폴더블 뭐 그다음에 애플에서도 폴더블을 만드니까
일단 수요가 급증할 거다라고 해서 지금 또 그쪽도 지금 움직임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솔더볼 만드는 덕산하이 메탈이 지금 바닥에서 지난달 대비 한 80%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 올랐냐면 수출 데이터가 갑자기 빵 튀었어요. 3월부터. 그럼 2월 달에는 더 올라가겠죠. 뭐 연간으로 뭐 100% 이상 수출이 더 되는 상황이 나와 버렸으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조정 나올 때 무조건 봐야 된다. 아직까지 밸류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성이 보였잖아요. 계속 확인 중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장비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장비단에 맞춤형으로 끼워 넣는 그 파츠 업체들, 요즘에 CXMT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잘하고 있죠. 얼마 전에 보고서 보니까 글로벌 S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로벌 S사가 어디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저기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제 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다 좋은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HBM 쪽에서 전공정 쪽이 조금 우세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검사 장비라든가 마지막 후공정 쪽에 지금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렇죠.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소부장 중에서 실제적으로 전공정, 후공정 어느 쪽이 더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후공정단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후공정단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전공정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려놨어요, 다.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정의 변화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좀 찾아보자. 이제 지금 우리가 디램이 갑자기 수요가 폭증해서 난리잖아요. 그러면 근데 디램을 뭐 중국도 쫓아오고 뭐 지금 나냐라는 회사도 지금 갑자기 뭐 디램 더 만든다 그러고 대만에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초격차를 벌려서 가려면 지금 일시 공정 지금 막 적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벌써 1D 공정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D 공정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D 공정에 어떤 회사가 들어가는지, 그게 바뀌면 어떤 회사가 수혜를 볼 건지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럼 좀 길게 봐도 되잖아요, 그죠? 1D 공정은 어차피 근데 올해 연말에 테스트가 끝나고 아마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1D 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면 이게 1C에서 1D로 넘어간다는 건 더 미세화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미세화 공정 수혜주는 반도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딱 두 종목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파크 시스템즈, HPSP.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프스프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HPSP 같은 경우는 고압수 어닐링 장비가 보통 선단 공정 쪽에 많이 들어가서 삼성의 파운드리 업체,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 저기 TSMC 쪽으로 이제 하는데, TSMC가 재밌는 건 이 장비를, 새로운 장비를 생각보다 빨리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EUV 장비도 우리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2세대 거를 지금 20대 가까이 주문을 해놨는데 TSMC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1세대 거를 최대한 뽑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약간 대만 기술자들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2나노 뭐 공정 뭐 이런 거 할 때 파운드리 2나노 뭐 우리가 자랑하고 3나노 뭐 이렇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인가 뭐 그 공정을 이제 막 삼성이 막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고 보여줬는데, 그때 콧방귀도 안 끼다가 TSMC가 우리는 그냥 4나노 할래 뭐 이렇게 5나노 할래, 그걸로도 충분해. 그러다가 요즘에 갑자기 이제 하기 시작하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럼 1D 공정을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디램 쪽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디램이 제일 메인이잖아요. 어찌 됐든 그걸로 HBM 만드는 거고, 그걸로 결국에는 디램 뭐 DDR5를 만들든 뭐 LPDDR5를 만들든 GDDR7을 만들든 그걸로 만들 텐데, 그러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그 전에 썼던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아니라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레이저로 하면 그 미세화를 못 맞춰요. 근데 그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죠. 그 파크 시스템즈 같은 회사들은 더 좋겠죠. 더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두 회사를 좀 잘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후공정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공정 전환 수혜주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2013년부터 이제 상승도 있었고 하락도 있었고 한 1, 2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2024년부터 시작된 이 반도체 이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지금 이제 AI까지 엮여져서 그쵸. 어디까지 지금 분위기를 타는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탈 수 있는 건지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요즘에 논란이 많죠 여의도에서. 예, 뭐 증권사에서는 130만 원 얘기하면서 예, 홀드 의견을 냈죠. 그쵸. 하이닉스에. 하이닉스의 단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HBM4로 가면 마진율이 떨어질 거다. 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걸 양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이클이 연말이면 꺾인다고 보는 분들이 여의도에 꽤 있어요.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주가는 아마 6월달 상반기면 거의 고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구조적으로 바뀌는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클이 더 길어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TSMC 같은 걸로 갈 거다라고 보는 긍정적 논자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애널리스트는 아니니까. 근데 지금 보면 첫 번째 얘기하셨던 분들의 얘기는 옛날 사람 얘기. 시대가 바뀐 거를 못 쫓아가는 분들인 것 같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HBM의 매출 비중이 한동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60%까지 갔다가 지금 D램이 많이 팔려서 한 25%, 25% 이렇게 떨어지고 있긴 한데 HBM은 이미 맞춤형이에요. 그 얘기는 TSMC랑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내가 계약을 하고 그 물량만 만들어서 거기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시는 게 HBM4, 3E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뭐 그게 기술적인 것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HBM4를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했어요. 몇 장을. 그러면 엔비디아 원하는 스펙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재고가 남았다고 해서 AMD에 줄 수가 없어요. AMD가 요구하는 HBM4는 다릅니다. 구조가. 호환이 안 돼요. 거기다 넣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아예. 그래서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파운드리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는 파운드리 밸류를 줘야 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이 되는구나. 예, 이미 그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 중에. 그건 맞죠. 거기에 돈 버는 거는 파운드리 밸류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 D램은 왜 그러면 요즘에 그 LPU라는 거가 나왔잖아요. 갑자기 그게 이제 그로크, 이제 그록이랑 이제 거기랑 다른 Q로 끝나는 그록. 여기를 이제 30억 달러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죠? 네. 엔비디아가 투자를 해서 아직 인수는 완벽하게 되진 않았는데 인수 과정 중인데 그거를 LPU를 이번에 베라루빈에다 쓰겠다라고 해서 그 안에 LPU 안에 들어가 있는 게 S램이에요. S램이 엄청나게 빠르고 좋은 램이죠. 근데 이거는 파운드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로직 반도체라 S램이 근데 문제는 거의 고급 스포츠카라고 보면 D램은 그냥 소나타 그랜저 같은 거예요. 근데 소나타 그랜저가 지금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차라리 그럼 스포츠카를 한 대 놓는 게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놔본 거야. 놔봤는데 중요한 건 이거 비싸겠죠. 그러면 D램을 사서 왜 썼냐면 그동안 싸고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쓴 거예요. 한마디로 공산품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을 엄청 심하게 탔죠. 재밌는 건 그러면 앞으로 S램을 모든 회사들이 쓸까? 어렵습니다. 비싸서. 고급 스포츠카를 아무나 다 쓸 수 없잖아요. 엔비디아는 가격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비싼 걸 써도 그걸 다 고객한테 전가시키면 되는데 후발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쓰기 어려워요. 그러면 D램을 조금 더 사양을 높일 수 있을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D램의 설계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요즘에 D램이 맞춤형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서 일부 맞춤으로 가고 있긴 한데 이게 진짜로 완전 맞춤형으로 가게 돼버리면 판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뭐 이게 막 찍어놓고 재고 막 만들어놓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 딱 파운드리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그냥 TSMC 밸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60만 원, 70만 원 가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다. 예,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가 잘해야 되겠죠. 일본의 교토증권에서 나온 그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거 보면
반도체가 제일 호황이고 제일 길었던 때가 한 35개월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낸드의 호황이 7년 있었던 적도 있어요. 예. 우리 MP3 막 그렇죠. 쓰고 할 때, 그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막 쓰고 할 때 낸드가 7년간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딱 봤을 때는 이제 그 정도 됐을 때 실제로 그러면 대표님 생각은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조금 더 길어질 거다.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길어지다가 만약에 제가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D램의 커스터마이징화가 가속화되면 나만의 D램을 원해 이렇게 돼버리면 훨씬 더 레벨이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럼 밸류가 TSMC랑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TSMC가 지원해서 나냐라는 데서 왜 그 D램을 만들었냐라고 보면 LPDDR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캠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려고 해요, 엔비디아에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캠 업체가 생기는 게 좋고.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럴까요? 돈이 되니까. 이제 D램을 만들어도 돈이 된다는 걸 알았죠, 대만 애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D램도 이제 계속 해볼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거 격차를 좁혀서 오는 쪽을 막으려면 우리는 이제 커스터마이징화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훨씬 더 많이 그래서 보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죠. 예. 파운드리가 그런 있기 쪽에서 때문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SK하이닉스는 또 나름 돌파구를 또 찾겠죠.